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사회계약론 중에서 장 자크 루소의 사상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 역시 사회계약론자이기 때문에 국가 단원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우리 교과서 단계에서는 이 국가 단원에서 제시된 사회계약론자들이 주로 이제 홉스랑 로크가 되는데 루소도 나오지 말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국가는 왜 만들어졌다? 개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들의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국가를 만든다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국가 역할은 뭐다? 개인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국가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민 단원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이 시민 단원이 자유주의 대 공화주의 단원이거든요. 근데 루소가 사회 계약론자로서 그 천부 인권을 이제 언급한 듯한 그런 서술이 있는가 하면은 동시에 이 사람이 공화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살짝 복잡한 인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천부 인권으로 읽을 수 있겠지만은 또 이제 시민적 덕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 법치라든지 그런 비지배의 자유를 암시한 듯한 그런 식의 구절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공화주의로 읽히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인용문에 따라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보통은 공화주의로 보는 게 좀 더 조금 더 이제 비중이 있겠다. 왜냐하면 일반의지라든지 이런 식의 개념들이 공화주의를 암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 또 배우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민주주의 단원에서 로크와 함께 그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사상으로 또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 이후 단원에서는 마치 참여민주주의를 언급한 듯한, 암시한 듯한 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참여민주주의 하자라고 주장한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그런 대로 많이 써먹는 인용문이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사회는 왜 불평등한가요? 누구는 잘 먹고 잘 살고 누구는 왜 못 사나요? 왜 그런 차별이 발생하는 것일까? 요거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이고요. 자, 이게 과연 정당하냐? 저 또한 인간은 반드시 자유로워야만 하는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는 그냥 노예로 살 건데요? 라고 했을 때 노예가 되기를 선택한 사람에게 당신은 뭐라고 조언할 것인가? 당신은 노예여선 안 됩니다. 혹은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루소는 나름의 대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장 자크 루소 이제 스위스에서 이제 출발해서 파리나 베네치아 등등에서 활동했다고 하는데 프랑스어 쪽 이제 저자가 되겠죠. 가난한 계몽주의자로서 이제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이제 장모와 그 친척들, 그 식객들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의 부양에 돈을 쓰다 보니 결국엔 이제 자기 자식 4명을 모두 고아원으로 보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또 삶의 모습이 또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은요, 합리론과 경험론의 산물인 계몽주의의 18세기 그 계몽 군주제가 주창되었던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인데, 자, 계몽주의자이면서도 또 계몽주의를 또 비판했던 아주 또 굉장히 비판적인 인물이었죠. 에밀을 통해서 자유와 체험을 강조한 교육서를 또 쓰기도 했습니다. 칸트가 이 책을 보고서도 놀랐다고 하는데, 자, 자녀 교육, 어린이 교육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딱 책상에 앉아가지고 바른 자세로 이제 주어진 그 가정교사가 주는 내용들을 엄격하게 외워라. 가 아니라 어린 애들은요, 자연에서부터 놀아야 됩니다. 자연에서 놀면서 배우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연적인 교육을 강조했던 에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 불평등 기원론과 사회계약론, 오늘 이 두 책을 위주로 보게 될 것인데요. 인간이 왜 불평등하냐? 억압적인 문명과 국가, 이 법률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이거 정당한 거 맞아? 이런 책이 되겠고, 또 하나 사회계약론.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 그런 국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계몽주의를 비판한 계몽주의자라고 했었잖아요. 그 학문예술론이라는 책을 이제 이런 논문을 쓰게 되는데, 자, 계몽주의가 뭡니까? 인간은 진보하고 이성의 힘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다. 기존의 중세의 그 억압과 그런 무지의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인간에 대한 그런 희망찬, 문명에 대한 긍정이 바로 이제 또 계몽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자, 개인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잘 질서 잡힌 시민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걸 고민하면서부터 보니까 학문과 예술이라는 것이 인간을 진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타락시켰다. 이런 학문과 예술의 발달의 역사가 오히려 인간 타락의 역사라고 굉장히 역설적인 주장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문명사회에서 인간의 여가는 점점 먹고 살만하면서 시간이 남는 거죠. 뭐 한다? 학문과 예술의 발달을 가져왔고,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인간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학문과 예술이 인간을 구속시키고 억압하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미덕, 정직성, 신뢰성, 진실성, 정치적 자유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 자, 이런 점이 오히려 참 마치 노자를 떠올리게 하는, 문명의 틀이 오히려 인간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 되겠네요. 자, 그래서 시민적 덕성이나 애국심 등등을 이제 선호했던 사람이고, 인간의 악덕, 사치, 자만심, 명예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된다. 왜 이런 식의 나쁜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일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루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격적인 얘기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책 뭡니까? 인간들 사이의 불평등은 왜 발생한 것이고, 이건 과연 자연법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받았느냐, 즉 인간 불평등의 원인과 이것이 정당하냐라고 하는 이제 도덕적 판단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는 크게 두 가지 불평등이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자연적이고 이제 신체적인 불평등이 되겠네요. 자, 뭐 어떤 외모를 가지고 태어날지, 뭐 어떤 식의 키를 가질지, 어떤 뭐 피부 색깔, 눈동자 색깔, 머리카락 색깔, 팔다리의 길이라든지, 뭐 근육의 부착 지점이라든지, 뭐 어느 병에도 잘 걸리고 어느 신체 부위가 더 강하고 약하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통제불능, 어쩔 수 없는 불평등. 또 하나는 도덕적 혹은 정치적 불평등이라고 하는데, 이건 통제 가능한 겁니다. 뭐다? 이 동의에 의해서 설립된 이 사회 질서라는 게, 이 국가라는 게 이 자연적인 불평등을 도덕적 혹은 정치적 불평등으로 전환시켜 버립니다. 타고난 자연적인 그것을 사회적인 뭐 재산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식의 불평등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자, 우리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부분, 바로 이런 정치적 불평등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사회 계약론자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논의를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홉스의 전쟁 상태로서의 그런 재현과 로크의 대체로 평화로운 것 같지만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그 자연 상태랑은 달라요. 루소가 말한 자연 상태는요, 소박한 자연인입니다. 아까 뭔가 그 노자랑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했었잖아요. 자, 그런 아이디어 떠올리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울 수 있겠는데, 우정과 조화가 지배하는 평화로운 상태다. 자, 넓은 땅에서 사람이 여기에 살고 저 멀리 저기 살고 저기 멀리 여기 살고 이런 거예요. 숲속을 서로 방어하고 있고요. 생활 기술, 언어, 주거, 전쟁, 동맹이 없습니다. 인간 집단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만날 이유도 없으니까 뭐 언어도 필요 없죠. 뭐 전쟁도 있을 수가 없죠. 동맹도 없죠. 동포가 없다, 불필요하다. 서로 해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들을 기억하려고 하지도 않는다. 아주 미약한 정념에 지배당할 뿐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아니 그럼 인간 집단이 없으면은 도대체 어떻게 그 번식을 해가지고 종족을 보존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방황하다가 남과 여가 만나가지고 결합을 해요. 그럼 이제 아이가 나오겠죠? 그 아이를 키울 때까지만 잠시 살다가 또 다시 흩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자연의 상태, 마치 그 시베리아 호랑이와 같다고나 할까? 자, 봅시다. 미개인들 그들에게는 복종과 지배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시키는데도 상당히 힘들 것이다. 가로챌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 인간을 어떻게 복종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 간에 어떤 종속관계의 속박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애초에 니 거 내 거라는 구분이 없어요. 왜? 서로 만날 일도 없으니까 구분이 없는 겁니다. 니 거 내 거라고 경계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풍족하게 사는 겁니다. 소박하게 그냥 적당히 만족하면서. 그러므로 주종 관계라는 것도, 인간 관계라는 게 없으니까 주종 관계라는 게 없고요. 뭐 이제 뭐 상하 관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성 이전에 두 가지 원칙, 자기 자신에 대한 기초적인 사랑, 뭐 내 안락, 나의 자기 보존, 자, 이기심 아니에요. 그리고 연민의 정, 뭔가 누군가가 괴로워하고 막 그런 것들을 볼 때 불편한 감정 느끼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다. 자, 그런데 인간이 점점 타락을 합니다. 인구가 증가하고요. 인간들 사이 결합이 많아지고요. 과학과 기술의 습득이 이제 이루어지고,
정착생활을 하게 되면서 서로 모여서 정착생활을 합니다. 흔히 이걸 이제 농경사회와 이제 농사의 시작과 연관을 짓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인간관계라는 것이 점점 깊어지게 돼요. 타인에게 어떻게 된다?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반대로 타인의 관심을 바라게 되었다. 결국 공명심은 가치를 얻게 되었고 허영심, 경멸, 그리고 수치심과 시기심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불평등과 악덕을 향한 첫 단계인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야, 쟤는 뭔데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냐? 쟤는 뭔데 나보다 더 인기가 많은 거냐? 이런 식의 수치심, 시기심 이런 것들이 허영심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가진 자의 기만에 의해서 법률과 소유권, 즉 사유재산이라는 것이 성립을 하게 되고 이후에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고 나아가서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 예속의 관계로 타락을 해버립니다. 법률 뭔가요? 법이란 것은요, 더 많이 가진 자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 여기는 내 거니까 건들지 마라. 이 건드는 건 반칙이야. 이거 처벌받는다. 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소유권 뭡니까? 소유권이란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거니까 여러분은 건들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라고 루소는 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 타락의 역사를 3단계로 이제 구분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 법률과 소유권이 성립이 되는 시기다. 방금 말했던 그 시기예요. 법률과 소유권으로 네 거 내 거를 구분하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상태를 용인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부자구나. 왜냐? 저건 저 사람의 몫이니까, 저 사람 거니까, 저 사람의 소유니까. 반대로 저 사람은 가난하구나. 자기 소유의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냥 저게 저 사람 거니까 당연하지. 저 사람은 게으르게 있었으니까 돈이 없는 거야. 이런 식의 부자, 빈자 상태를 용인하고 두 번째, 이 부자, 빈자의 구도가 점점 위정자의 직분으로 발전이 됩니다. 위정자 말 그대로 그 인간 집단 내에서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자, 내가 힘도 있고, 내가 재산도 있고, 내가 명성도 있으니까 내가 우리 마을의 일을 좀 더 할게. 내가 역할 맡아서 할게. 내가 이장님 할게. 이런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또 뭐가 생겨났다? 강자와 약자의 상태를 용인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사회에서 강자의 위치에 있구나. 저 사람은 사회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구나.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합법적인 권력으로부터 전제적 권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강자와 약자의 그 구도가 점점 고착화되고 심화가 되면 어떻게 된다? 강자는 주인이 되고요. 약자는 노예가 되어서 주인이 노예를 마음대로 하고 노예는 주인에게 의해서 그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바로 그런 상태로 전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인용문 봅시다. 여기서 개인은 다시 평등해진다. 왜냐하면 바야흐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부하는 벌써 주인의 의지 외에 아무런 법률도 갖지 않고 주인은 자기 욕정 외에 아무런 규칙도 갖지 않으므로 선의 관념이나 정의의 원리가 다시 소멸해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결국에 뭐다? 왜냐하면 자연법을 어떤 식으로 정의한다 해도 아이들이 노인에게 명령하거나 어리석은 자가 현명한 인간을 지도하는 것,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어 필요한 것도 부족한 상황에서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분의 것이 남아 돌고 있다는 것은 명백히 자연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자, 그 주인 신분의 아이가 노예 신분에게 노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요. 모멸감을 줍니다. 야, 니는 나이 그렇게 먹고 일을 왜 그거밖에 못하냐? 야, 너 이렇게 할 거면 나가. 아이고, 주인 도련님, 제가 나가게 되면은 먹고 살 방도가 없사옵니다. 넌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너 말고도 대체할 사람 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배고파 죽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치품을 하고도 남아 돌아서 SNS에 자랑하고 막 이러는 거죠. 이게 정상이냐? 아니다라고 이제 로소는 보는 거죠. 바로 이 마지막 시기 이후에 마침내는 새로운 여러 변혁이 정부를 완전히 해체하든가 망하든가 아니면 합법적인 제도에 접근시키게 되는 것이다. 더 이상 도저히 안 돼요. 그 국가는 그 인간 집단은 망하든지 혹은 새로운 합법적인 제도, 새로운 사회 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 집단으로 변화를 시키자. 자, 새로운 사회 계약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것이죠. 나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 생존에 해로운 장애물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인간의 힘을 능가해버린 시점을 가정해본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원시 상태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게 되고 인류는 그의 존재 양식을 바꾸지 않으면 멸망하고 말 것이다.
자, 그의 존재 양식, 지금의 이 주인과 노예의 억압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단결하여 그러한 장애물의 힘을 이겨낼 힘의 총화,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즉, 사회 계약에 이르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모든 공공의 힘으로부터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연합의 형태. 공공의 힘으로 서로를 보호해주자는 거예요.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연합의 형태를 발견하는 것이 사회 계약이 해결해야 할 근본 문제이다. 우리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요, 기존의 억압적인 정치 체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새로운 연합으로 대체해야 된다. 그게 바로 새로운 사회계약. 사회계약론의 내용이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회계약론 앞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바로 이 지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하지만 여기저기 쇠사슬에 묶여 있다. 자기가 남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도 사실은 그 사람들보다 더한 쇠사슬에 묶인 노예이다. 인민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또 그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더욱 좋다. 왜냐하면 그때 인민은 지배자가 인민의 자유를 빼앗은 것과 같은 권리를 통해 자기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며 인민에게는 자유를 되찾을 자격이 있거나 아니면 인민으로부터 자유를 빼앗을 자격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인간 자유롭게 태어났대요. 마치 이거를 이제 천부 인권으로 이제 보기도 하고 자유롭게 태어났는데 억압적인 정치 체제 때문에 주인과 노예의 관계 때문에 불편을 겪고요. 인간다운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자, 난 주인인데, 난 지배자인데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한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노예나 마찬가지다. 이게 여러분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노예는 뭐 노예대로 이제 억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주인이라고 하는 존재도요. 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 자체가 노예라고 하는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노예가 없이는 주인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존재조차 노예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면 이해가 편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계약이 필요하다. 봅시다.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은 인간임을 포기하는 것이며 인간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포기는 인간 본성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자유라고 하는 당연한 권리 그리고 본성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시민의 자유와 복종을 일치시킬 수 있는 이 정당한 권위 분명히 국가에 우리가 복종해야 될 몫이 있으면서도 국가가 우리의 자유를 지켜줘야 되거든요. 이거 동시에 어떻게 가능하냐. 자, 각 연합자의 인격과 재산을 공동의 힘 전체를 통해 방어하고 보호하며 각자가 모두에 통합되지만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며 결합 이전만큼 자유로운 결사체의 형태를 갖는 것이다. 자, 나는 나에게만 복종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사회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동의하고 내가 약속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계약의 목표 자유. 자, 좋습니다. 공동의 힘을 통해서 지킨다. 자, 자기 자신 이외에는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전만큼 자유롭다. 자, 두 개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이 구성원 하나하나를 그 모든 권리와 더불어 공동체 전체에 대해 전면적으로 양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공동체에 바치는 거예요. 상대방, 나만 바치면 안 되겠죠? 상호 계약이니까. 나도 공동체에 나를 바치고 상대방도 공동체에 자기 자신을 바치고 우리 모두가 공동체에 서로를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는 뭐냐면요. 이 국가라는 것은 동시에 내가 들어가 있는 또 다른 나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나에게 나를 바친 것이므로 나는 내가 동의하는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사회계약에서 그 본질이 아닌 것을 제거해버린다면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된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일반 의지의 최고 감독 하에 둔다. 그리고 우리는 각 구성원을 전체와 불가분의 부분으로서 한 몸으로 받아들인다. 그 순간 각 계약자의 개인적 인격은 사라지고 이 결합 행위는 하나의 집합적인 단체를 만든다. 투표자와 같은 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이 단체는 바로 그 결합 행위로부터 통일성과 공동의 자아, 생명과 의지를 받는다. 이와 같은 개인의 인격들이 모두 결합된 공적 인격을 옛날엔 도시국가를 불렀고 폴리스, 지금은 공화국 또는 정치체라 부른다. 자, 우리 모두를 하나의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치 하나의 인간, 한 몸으로 되는 것이에요.
이 전체 인격, 인위적인 공동의 인격을 만들어내자. 이 공적 인격을 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회계약으로 공화국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자연적인 자유를 시민적 자유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소박한 자연인으로서 누렸던 자유를 이미 문명사회, 인간 집단의 사회이기 때문에 똑같이 누릴 수는 없어요. 이거를 사회적인 자유, 시민적 자유로 대체해서 누리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자유롭기를 강요당한다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저는 그냥 노예로 사는 거 좋은데요? 전 노예로 살 건데요? 안 돼요. 자유롭도록 강요당한다는 것. 인간이 사회에서 강요당하는 것은 오로지 이것뿐입니다. 당신은 무조건 자유로우셔야 합니다.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네요. 봅시다. 사회계약으로 사람이 잃는 것은 그의 자연적 자유와 그가 손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무제한적 권리이다. 반면에 사람이 얻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국가, 공화국이 있잖아요. 이 공화국이 움직이는 그 원리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계약에 의해 창출된 결사, 어소시에이션, 특정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낸 인간 집단이죠. 그게 뭐다? 국가죠. 통일성, 일체감 및 생명 의지를 가진 도덕적이고 집단적인 기구이며 공공인격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위적으로 우리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공공인격체, 또 하나의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국가라고 하는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제 인위적 인격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고 그 공공 인격체 의지를 바로 일반 의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서 그 한 몸이 품는 의지, 그 한 몸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 그걸 뭐라 그런다? 일반 의지. 그 일반 의지는 뭐다? 이게 루소에게 있어서 특이하게 나오는 개념인데 일반 의지란 개념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동체의 공동선을 향한 의지다. 즉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만든 이 공화국은 뭘 지향한다? 공동선을 지향한다는 것이에요. 특정한 인간, 특정한 신분, 뭐 왕이라든지 어떤 사람들과 집단만을 위한 의지가 아니라 한 몸 전체를 위해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의지다. 아니, 사람의 몸이 있다고 쳐봐요. 심장만을 위한 의지, 눈만을 위한 의지, 머리카락만을 위한 의지, 아니면 대장만을 위한 의지, 아니죠. 몸 전체를 위한 의지인 것이에요. 마찬가지. 국가라고 하는 공화국도 하나의 몸으로서 국가 구성원 모두를 향한 의지가 되겠습니다. 모두의 선을 향한. 단 여기서 주의사항. 특수 의지의 총합이 아니에요. 특수 의지는 뭐냐면요. 개개인의 의지로서 나는 바나나를 먹고 싶다. 나는 명예를 가지고 싶다. 나는 저 사람과 이제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 이런 식의 개개인이 품는 특수한 의지들, 개인적인 의지를 말하는 게 특수 의지인데 이런 개인적인 의지를 다 더하는 것을 일반 의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특수 의지는요. 한 사회 안에서 서로 충돌할 수가 있어요. 아, 난 저 대학교에 저 학과에 가고 싶은데 그 학과에 가고 싶은 사람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은 전부 다 갈 수가 없으면 그 의지가 충돌하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의지는 관철이 되고 누군가의 의지는 좌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공동선이라고 하지 않아요. 공동선은 뭐다? 그런 개인적인 것들을 초월해서 전체를 위한 선, 전체에게 좋은 것을 공동선이라고 하죠.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 의지는 뭐다? 항상 올바르며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무오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쓰고 갈까요? 무오류성. 예전에 중세 철학자들은 양심이 무오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랑 또 비슷한 맥락을 이해하시면 좋을 수도 있고. 자, 그다음 주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은 뭐냐면요.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최고 권력이에요. 입법권이라고 하거든요. 국가는 공화국은요. 법치잖아요. 법에 따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 국가를 움직이는 법을 만드는 권력, 입법권이란 것은 당연히 최고 권력입니다. 그 입법권을 주권이라고 하는데 이 주권은 뭐다? 양도 불가능, 대표 불가능, 분할 불가능. 남에게 줄 수가 없고요. 누가 대신할 수가 없고요. 쪼갤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는 각자를 전부 다 바쳐가지고 하나의 공공인격체, 공화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공공인격체를 만들었는데 그 하나의 공공인격체가 누구한테 주겠어요? 뭐 다른 나라한테 줄 건가요? 아니요. 이미 단일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없습니다. 줄 다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표 불가능. 이미 우리가 한 몸인데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합니까? 아니란 거죠. 홉스처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요청하지 않아요. 분할 불가능. 이미 우리가 한 몸인데 그 의지를 왜, 그 주권을, 그 권력을 어떻게 쪼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일반 의지, 공동선을 향한 그 의지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요. 일반 의지가 승인한 법만이 정당하다. 자, 공동선에 따라 비추어 봤을 때 이거 공동선에 부합하는 법인데? 인정. 공동선을 해치는 법인데?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므로 개개인들은 다 뭐다? 내가 국가고 국가가 나예요. 내가 공화국이고 공화국이 나예요. 너도 공화국이고 공화국이 너인 것입니다. 각 모든 개개인은 주권자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자, 홉스나 이제 로크가 말하는 그런 주권 개념하고 또 비교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자, 주권은 양도될 수 없다. 마찬가지 이유로 주권은 대표될 수도 없다. 주권은 본질상 일반 의지 속에 존재한다. 게다가 일반 의지는 결코 대표될 수 없는 것이다. 일반 의지는 그 자체이거나 다른 것이므로 거기에 결코 중간은 없다. 그렇기에 인민의 대의원은 일반 의지의 대표자가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자, 이 대의원이 누굴 말하는 건가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 그러니까 실제 정치 실무를 담당하는 그런 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대의원들이 일반 의지를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만이 일반 의지를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의지는 전체 의지입니다. 대의원은 뭐냐면요, 그저 뭐다? 인민의 심부름꾼이다. 주권, 양도 불가능, 대표 불가능, 분할 불가능, 개개인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의원들은 뭐다? 그저 그 일반 의지에 따라서 일반 의지가 이렇게 해라, 네, 저렇게 해라, 네 하고서 심부름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독립적으로 국민이 승인하지 않은 무언가를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 의지에 어긋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일반 의지에 따라서만 법을 만들고 일반 의지에 따라서만 그 정책을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국민이 직접 승인하지 않은 모든 법은 무효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이거를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루소가 직접 민주주의를 추구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해석은 정말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 그 사회계약론 뒤쪽에 보면은 혼합정을 얘기하거든요. 자, 정치 체제는 이제 1인 통치의 군주정과 소수 통치의 이제 귀족정과 그리고 다수 통치의 민주정이 있다. 그런데 군주정도, 귀족정도, 민주정도 장단점이 있고, 순수한 말 그대로 정말 혼자서 다 하는 군주정, 소수만 하는 귀족정, 정말로 전부 다 참여한 민주정, 이거 가능하기도 어렵고, 순수한 정치 체제는 그만큼 타락하기 쉽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루소는 혼합정을 제시합니다. 직접 민주주의라기보다는 혼합정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해석들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수능에 나오면 당연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교과서나 아니면은 사설에서 교재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게 의견이 일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직접 민주주의라고 쓰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공화정이니까 혼합정이라고 쓰는 분들도 있고, 어떤 교과서에는 언급도 안 돼 있고, 참 헷갈리게 만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문제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혼합정은 직접 언급했는데 문제로 나와도 되지 않나? 자, 넘어갑시다. 자, 집행권, 자, 법률에 적용된 힘이에요. 자, 주권과 집행권을 구분하셔야 돼요. 법률에 적용된 힘, 법에 의해서 정당성을 얻은 힘으로써 실제로 정치인들이 움직이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집행권은 대표될 수 있어요. 주권은 안 되지만 집행권, 실제 너가 집행해라. 너가 그렇게 일해라. 심부름꾼이 일하는 그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주권자들이, 개개인들이 위임, 맡긴 것이다. 맡겨놨으니까 정치인들이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법에 근거해서. 자, 그러나 집행권에서는 대표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집행권은 법률에 적용된 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심부름꾼의 힘인 것입니다. 권력은 양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일반 의지는, 그리고 그 일반 의지가 행사하는 그 힘, 주권은 양도 불가능, 대표 불가능, 분할 불가능. 그러나 심부름꾼의 힘은, 권력은 양도 가능. 야, 네가 정치해라. 정치인 뽑아줄 수 있는 거예요. 자, 루소의 공화주의. 자, 루소가 사회계약론의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고, 뒤에
제가 말했다시피 공화주의자잖아요. 그래서 공화주의적인 지문들, 우리 공화주의 단원에서 봤던 그 이제 그 수업에서 봤던 지문들도 있고 이제 몇 가지 제가 가지고 와봤으니까 요것도 살펴보시고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도 나올 수 있고 공화주의에서도 나올 수 있구나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화주의자니까 역시 공동선 추구한다는 거 앞서 말했던 바가 있죠. 자, 우리를 사회체제에 결합시키는 계약이 의무인 것은 오직 그것이 쌍무적이기 때문이다. 자, 이것도 은근히 많이 나온 지문입니다. 자, 이러한 계약의 특성은 그 계약을 이행할 때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곧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된다는 점이다. 이거 왜 그렇죠? 내가 곧 공화국이 됐고 공화국이 곧 나거든요.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공화국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고 공화국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곧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에요. 자, 이어서 봅시다. 일반 의지를 항상 옳다고 보고 사람들 모두가 각 개인의 행복을 끊임없이 원하는 것은 일반 의지를 자기 자신의 의사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의사를 일반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다수결이 아니라 그들을 결합시키는 공동이익, 즉 공동선이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단순 다수결은 뭔가요? 각자의 이익에 따라서 투표하는 거예요. 다수결에서 진 사람들은 이익이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결합되게 만든 것, 바로 보다 전체의 이익, 공동선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공동선을 추구하는 공화국은 뭐다? 법에 따라 다스려야 된다. 나는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모든 국가를 그것이 어떤 정부 형태를 갖추든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오로지 그때만 공공의 이익이 지배를 하고 공공의 것이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법에 따라서 다스려야지만 특정한 인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것으로서의 공화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자유로운 인민은 복종은 하지만 예종되진 않으며 지도자는 두지만 주인은 두지 않는다. 자유로운 인민은 오직 법에만 복종하며 다른 사람에게 예속하도록 강제될 수 없다. 이것은 법의 힘 때문이다. 뭐에 복종한다? 비인격적인 법이라고 하는 것에 복종하는 거예요. 일반 의지, 공동선을 향한 의지에 따라 만들어진 그 법에 복종하는 것이고 특정한 인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비지배의 자유도 은근히 같이 나와 있죠. 자, 세 번째, 국가가 해체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통치자가 더 이상 법률에 따라서 국가를 다스리지 않고 주권을 빼앗는 경우이다. 그때는 심한 변화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줄어드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국가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법에 따라 다스려지지 않는다? 난장판 되고요. 국가 망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외적이 침입했을 때만 국가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법치가 안 될 때도 국가는 망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법칙 꼭 기억하시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시민적 특성 되겠습니다. 자, 공화주의에서 강조한 요소들을 그대로 나오죠. 자, 정신적인 일에 있어서 가능성의 한계는 우리 생각만큼 좁지 않다. 한계를 좁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나약함과 악덕 그리고 편견이다. 비열한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있음을 결코 믿지 않는다. 비천한 노예는 자유라는 말을 들어도 코웃음친다. 나약하고 악덕 이런 식의 시민적 덕성이 없는 악덕의 사회다? 제대로 공화주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공화국이 되려면요. 제대로 된 공화국에 어울리는 시민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시민들의 특성 바로 시민적 덕성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사치는 부의 결과인 동시에 부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치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한꺼번에 다시 말해서 부자는 재산으로 가난한 사람은 물욕으로 부패시킨다. 사치는 조국을 쉽사리 허영심에 팔아넘긴다. 또 사치는 모든 시민을 국가에서 빼앗아 시민 간의 노예로 삼게 하거나 모든 시민을 편견의 노예로 만든다. 자, 사치는 뭡니까? 물질에 의해 지배당하는 거거든요. 정신이. 이거는 시민적 덕성이 위배되는 것이고 시민적 덕성을 파괴하고요. 허영심으로 나라를 망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노예화 만드는 것이다. 자, 네 번째가 혼합정. 자, 귀족정, 민주정, 군주정 각각 특징이 있죠. 장단점이 있고 이거 아까 말했던 거죠. 국가의 규모가 커질수록 군주정에 적합하고 이런 식으로 그 상황마다 꼭 민주정만이 최고야, 꼭 귀족정만이 최고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이제 뭐 국가가 처한 여건이나 환경이 다르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적절히 상황에 맞게 혼합한 혼합정의 국가만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만일 인민이 신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인민은 민주정치를 택할 것이다. 그러나
그토록 완전한 정부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뭐 인민이 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직접 민주주의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요소들도 섞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군주정도 이제 정복을 하기 쉽지만은 또 나라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식의 또 구절도 있고 참 특히 혼합정 관련된 통찰을 보시면요. 이게 루소가 참 역시 사회를 보는 눈이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넘어가고 공적인 삶에 대한 참여를 해야지 공화국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좋은 법률은 더욱더 좋은 법률을 만들지만 나쁜 법률은 한층 더 나쁜 법률을 가져온다. 국가 일에 대해서 누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나 상관없는데? 라고 말한다면 그 국가는 이미 망했다고 생각해야 한다. 영국 인민들은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큰 잘못이다. 그들이 자유인 것은 의원을 선출할 때뿐이며 의원이 선출되면 영국 인민들은 노예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 짧은 자유의 기간에 그들이 자유를 어떻게 쓰는지 보면 자유를 잃는 것도 당연하다. 그냥 선거 때만 나 투표했으니까 됐지롱.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 투표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다. 노예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를. 공적 삶에 대한 참여,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참여를 여러분이 놓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그 대의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지문으로도 쓰이고 직접 민주주의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그 참여민주주의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말이기도 해요. 자, 그다음 시민 종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적 덕성 혁명을 위한 시민적 신앙 고백. 시민사회가 공유하는 가치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유신론적인 종교라기보다는 시민사회의 그 공통된 관념, 공통된 가치관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자, 인용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회계약에 의해 주어진 신민에 대한 주권자의 권리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한다. 따라서 신민은 자신의 의견이 공동체에 중요한 결과를 미치는 경우에만 주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시민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무를 사랑하도록 종교를 갖게 하는 일이 국가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 종교의 교의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 타인에 대하여 지켜야 할 도덕과 의무에 관련되는 한에서만 국가와 그의 구성원에게도 이익이 된다. 그러므로 주권자가 그 항목을 정해야 하는 순수한 시민적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 이때 주권자가 정하는 항목이란 종교적 교회로서가 아니라 훌륭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나 충실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필요 불가결한 사회적 의식으로서 요구되는 항목이다. 주권자는 누구에게도 이 항목을 믿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국가에서 추방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사회, 그 공화국이라는 것은 그 단일한 원리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 시민사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마음의 의식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공화국은 자유를 추구합니다. 자유를 무조건 추구합시다. 이런 내용이 있다고 치면은 그걸 거부한 사람이 있다? 이건 우리 공화국 사람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까지도 있다는 것이네요. 자, 교과서 지문도 한번 봅시다. 자, 공동의 힘을 다해 각자의 몸과 재산을 지켜 보호해주고 저마다가 모든 사람과 결합하면서도 각자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해 전과 다름없이 자유롭도록 해주는 그러한 형식을 찾아낼 것. 사회계약이 그 해답을 주는 근본 문제란 이런 것이다. 우리는 각자 자기 몸과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서 일반 의지의 지도 아래 둔다. 이는 인간이 자유로워지도록 일반 의지에 의해 강요당할 것 말고는 다른 것을 뜻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각 시민을 조국의 받침으로써 그들을 모든 개인적 종속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회계약을 통해 일반 의지에 따르는 그 공화국에 우리를 전적으로 맡길 때 그때만이 이 공동의 힘으로써 우리를 노예화로부터 보호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소의 사상이 또 이제 다른 계몽주의자들의 사상과 더불어서 프랑스 혁명을 비롯한 또 이런 역사적인 큰 변혁에 영향을 주었고, 자, 뭐 이후에 이제 파리 혁명, 7월 혁명, 그리고 이제 뭐 프랑스에서 2월 혁명 이런 식의 내용들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루소의 내용까지 보았고요. 홉스, 로크, 루소의 경우에는 사회경영론자로서의 공통점도 있지만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자연 상태에 대한 입장 차이, 주권에 대한 입장 차이 등등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 이 내용들이 여러 단원에서
얼마든지 교차해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런 활용을 연습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무리하도록 합시다.